예,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활용 생활 탐구를 강의하고 있는 이관철입니다. 계속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이번 학기 목표는 생활 세계를 탐구하는데, 물론 그 생활 세계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미치는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생활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생활 세계의 일부를, 혹은 생활 세계 어떤 특정한 영역을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요즘은 다 빅데이터라고 부르지만 그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그 사례들을 가지고 그 세계의 현상 혹은 세계 자체를 데이터로 바꾸고, 그 데이터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방법으로 생활 세계를 탐구하는 그 사례를 살펴보자. 이번 학기의 초반부는 계속 사례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룰 소개드릴 사례는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 그리고 저의 몸,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몸의 현상을 혹은 우리 몸을 탐구하는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례들은 제가 웹사이트 열고서 이거 사용해보세요, 이거 사용해보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방법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수업을 하진 않을 거고요. 도구를 소개해드리려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역시 계속 반복되지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대학이라는 사회, 혹은 이 대학이라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건, 배우는 주체와 가르치는 주체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교양이지만 여러분들의 전공의 세계를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치와 인공물, 그리고 그 장치와 인공물 중에서 이 수업에서는 그것들을 데이터로 바꾸거나 혹은 데이터 자체를 통해서 세계를 탐구하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학 시스템의 어떤 단면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장치와 인공물, 그리고 데이터를 사례로 살펴보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그 세계를 데이터로 탐구하는 것에 좀 적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전공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자. 개별 전공이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니까 저는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는 것으로 한 학기를 진행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몸입니다. 몸을 데이터로 바꾸는 겁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데이터를 모아볼까요? 인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례는, 이건 앞에 서울에서 한 차례 소개하고 이후에도 한 두 번 더 소개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끼우는 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아주 오래된 장치고요. 기본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재고, 그리고 혈중산소 포화도를 재고, 옆에 보이는 그래프 혹은 숫자에서 보이는 것은 그 데이터 두 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손가락에 끼우고, 물론 귀에 끼우고 이렇게 코에 걸고, 그럼 코에 걸었을 경우에는 옆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에서 저 데이터가 보이죠. 병원에 가면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병원에 실제로 안 가보셨으면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좀 구버전은 손가락에 끼우면 그 끼우는 곳에 액정이 있어서 액정의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되는 버전이 구버전이었다면, 요즘 구할 수 있는 버전들은 다 핸드폰으로 데이터 옮겨줄 수 있는, 어떤 것은 유선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블루투스로 옮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데이터를 넘겨받으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저 손가락에 끼운 사진은 제 손은 아니고요. 저거는 저 제품 판매하는 회사에서의 광고 이미지고, 좀 밑에 있는 것도 광고 이미지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제품입니다. 여러 개의 제품을 사용해봤었고, 이것도 당연히 사용해봤던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원했던 것은 혈중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했어야 된다, 측정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혈중산소 포화도가 대표하는 우리 몸의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혈중산소 포화도는 번역 그대로입니다. 피 속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 있는지 그 정도를 100%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피 속에 산소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자 도구입니다. 손가락에 끼우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교실 수업에서 많이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학적인 원리는 찾아보면 금방 발견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쪽 세계 전공이시라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텐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피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때와 적게 포함하고 있을 때 피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미세하게 바뀌는 피의 색깔을 특정한 파장 대역에 빛을 쏘아서 투과시키면 투과되는 빛이거나 혹은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이거나 피의 색깔을 감지할 수 있고, 그 피의 미세한 변화, 피의 색깔의 미세한 변화를 기준값으로 해서 혈중산소 포화도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그것의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사용됐었냐면요. 이건 코로나 시기에 이 바이러스 시대에, 이 팬데믹의 시대에 가장 초기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요란했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게 뉴욕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시에서 만든 매뉴얼입니다. 2000년 11월 9일 버전으로 나왔던 매뉴얼. 인터넷 사이트 가보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 매뉴얼이 나왔고, 이것은 한글 버전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시키는 몸에서 발생하는 피해 중에, 그러니까 기도 위쪽, 상기도, 기도의 앞부분, 그리고 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서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상기도 감염일 경우에는 기침에 목 아프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게 폐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폐 속에서 발생될 때는 폐에 있는 세포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성장의 단계를 거치고 폐에 있는 세포의 바깥쪽 막을 파괴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바깥 세포의 막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산물들, 이렇게 혈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백혈병 싸우고 난 다음에 나온 약간 노폐물 같은, 우리가 흔히 가래라고 부르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폐에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에 그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정말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처럼 폐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호흡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치명도가 높아져가는 이런 식의 증상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 쪽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현상의 약간 대표값으로 혈중산소 포화도의 변화를 감지해 보라. 이것은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사서 손가락에 끼워서 혈중산소 포화도의 데이터가 여기 정도면 안전하고, 여기쯤이면 위험하고, 여기쯤이면 매우 위험하니 병원에 당장 가라고, 이런 식의 가이드를 준 겁니다. 옆에 테이블을 보시면 90% 이하, 그리고 91%에서 94%, 그리고 95%에서 100%, 이 급간 세 개를 구분해놓고 이런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손가락에 끼웠는데 SpO2라고 약으로 나오는 혈중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이에요. 이 값이, 측정된 값이 95%보다 위의 값이 나오면, 이건 특별히 위험할 것도 없고, 그냥 평상시 그대로 건강한 상태로 추정할 수 있고, 91%에서부터 94%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연락해라.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어디 방문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전화를 해서 진단을 받거나 그래라.
그게 91%에서부터 94% 구간으로 혈중산소 포화도 데이터가 나오면 이렇다는 거고요. 90% 이하로 내려가면 매우 심각한 의학적인 상태일 수 있으니 당장 911로 전화해서 응급실로 가거나 가라의 그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혈중산소 포화도가 저 정도 값으로 측정이 되면 현재 당신의 폐에 그 심각한 혹은 우려가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라는 가이드입니다. 코로나 혹시라도 걸리신 분들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게 예. 이 제가 소개드리려고 하는 몸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이 사례의 그 현실 세계 버전이라고 할까요? 이 도구는 그러니까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뭐 아마존 같은 곳에서 찾아보시고 그러면 의학적으로 그 승인을 받은 그런 제품들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자, 이 그래프인데요. 제가 이 장치, 이 도구를 처음 사용하게 됐던 계기는 한 10년, 10년 안 되건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 이제 제가 술을 마시면 이제 코를 많이 건다고 증언을 해주니까 그리고 코를 고는 것은 뭐 주변 사람들을 피해주는 거지만 이게 코를 골다가 어느 순간 숨을 멈추는 증상이 있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염려가 된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증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니 그러니까 가서 하루를 자고 와야 하고 한 돈 100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쭉 알아보다가 이 장치, 이 장치를 발견을 하고 이제 이 장치를 그 시간에 아마존에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끼우고 하루를 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아빠의 그래프라고 쓴 것은 이 화면 캡처를 한 것을 가지고 제 아이가 여기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화면 캡처하고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쓴 그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이 SpO2 혈중산소 포화도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그 심장박동수 그리고 12시부터 한 7시 근처까지 측정된 이 시간중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심장박동수 막 요란스럽게 뛰다가 멈춰 조용히 뛰다가 요란스럽게 뛰다가 조용히 뛰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밤새 쭉 그런 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그 푸른색 계열의 저 색깔의 그래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혈중산소 포화도가 쭉 빠진 순간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번 중에 적어도 3번은 90% 근처까지 빠진 겁니다. 그리고 90% 근처까지 빠져서 그 그래프가 그 상태를 유지한 게 몇 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12시부터 7시까지 전체를 다 보여줬지만 시간 구간을 선택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90% 근처에 놓인 게 3번 그리고 앞에 뉴욕시에서 제안했던 94% 이하인 경우에 염려가 되니 병원에 연락해봐라 라고 한 그 구간은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측정한 날 분명히 숨을 멈추고 있었던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제가 제 몸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알아낸 사실에 해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잠들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잠들고 나면 잠든 뒤에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생각의 대상으로 다룰 수는 없거든요. 우린 잠들었으니까. 잠든 상태에서 벌어진 현상을 우리 생각의 대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측정한 뒤에 저장해두거나 그래서 잠에서 깬 뒤에 볼 수 있게 하거나 제3자가 모니터링을 해주거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3자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뭐 다 이것저것 번거로운 일이니까 이제 본인의 여러분들과 혹은 제가 한 것처럼 제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시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치를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현상을 생각의 대상으로 다루는 경험을 한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현상을 데이터로 바꿨을 때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 생각의 대상으로 다룰 수 없었던 어떤 현상을 생각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데이터를 꾸준히 모아서 숫자로 계산 가능한 합수로 바꿀 수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계산하려고 시도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다른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쪽에 아빠의 그래프라고 있는 저 그래프를 제가 제 몸에서의 증상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그래프는 제 아이가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루를 재웠었습니다. 이걸 손가락에 끼우고 그리고 하루를 재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그래프를 보면서 그 아이가 이 그래프를 해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잠든 다음에 발생하는 우리 몸에서의 현상은 우리의 생각의 대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것에 한 예에 해당해서 뭐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는 잠을 자려고 시도를 했을 때부터 실제로 잠이 드는 때까지 시간이 자기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보면 누워서 10분 내에 잠드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일단 놀란 것도 있고 두 번째 심장박동 조용하다가 이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대표적이죠. 혹은 이 그래프죠. 심장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뜁니다. 그리고 그 갑자기 뛰는 시간이 한 5분, 뭐 10분 정도 심장이 막 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뛰다가 다시 뛰고 조용히 뛰다가 갑자기 뛰고 그리고 조용히 뛰다가 좀 길게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그걸 본격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혹은 이 구간은 꿈을 꾸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 아이가 자고 있는 도중에 이 자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녹화를 했다면 아마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확인되는 값과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값을 비교해 가며 이 구간에 너 잠들었었네. 나 여기서 잠들었나? 그리고 꿈을 꿨었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겠죠. 그렇게 잠든 뒤에 벌어지는 현상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은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잠이 들고 있는 내가 자고 있는 도중에도 내 심장이 원래 뛰냐고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랑 저나 자고 있을 때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안 뛰면 안 되니까 안 뛰면 정말 죽음에 이르는 거니까 당연히 심장은 뛰는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얼마나 천천히 뛰는지 잠들었을 때 완전히 잠들었을 때 적당히 깼을 때 뭐 이럴 때마다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가 실제 자각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아이는 잠이 들었을 때도 심장이 뛰냐고 원래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학생들한테 이 도구를 줬었습니다. 이 도구를요. 그러니까 핸드폰 공단말기를 여러 개 챙기고 그다음 이 단말기를 챙겨서 한 패키지로 조별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핸드폰 공단말기보다는 이 장치를 구하는 게 쉬우니까 장치 여러 개 가져다가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깔고 연결한 뒤에 세팅한 다음에 1시간 정도 학생들한테 사용하라고 주면 저기 초등학생부터 저기 대학원생들까지 비슷비슷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중에 초등학생들은 이런 걸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은 이걸 끼고 핸드폰을 옆에 손으로 잡고 그리고 운동장 아니 그 교실과 복도를 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운동장으로 나가서 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심장박동수가 변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뛰었을 때 심장이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자기와 다른 친구들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뭐 그러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장치가 자기 손에 놓였다는 것만으로 지금까지 모든 학생들은 순식간에 자연과학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관심, 정확히 자기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그 궁금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과학자로 변합니다. 순식간에. 남녀가 섞여 있는 중학생 반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대학생 분들한테 줬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때 여대였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걸 학생들한테 주고 실제로 사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입니다. 한 학생이 저한테 이거 일주일만 빌리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주일만 자기 빌려줄 수 없냐고. 그래서 빌려줄 수 있다고 당연히. 근데 뭘 하려고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연과학 정도입니다. 화학과 생명과학과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수업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저한테 학생들 다 듣는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자기한테 그 남자 사람 친구가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누구를 남자 친구로 바꿀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나 이거 가지고 가서 결정을 해볼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갔고 당연히 학생들이 막 비웃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랬죠. 니는 그걸 구분 못하니 꼭 그런 식으로 구분해야지 되겠니? 그게 말이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지만 그 학생 웃으면서 가져갔고 다음 주에 가져왔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 가져와서 저한테 돌려주길래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 학생한테 그 차이가 있더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남자 친구로 바꾸고 오는 길이라고.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학생들 거기 수업을 듣고 모든 학생들이 당황스러워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게 두근거림이 이게 심리적인 두근거림인지 정말 물리적으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성 친구를 만나기 전에 그 두근거림이 그 심장이 실제로 그렇게 뛰는 건지 심리적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중학생 남녀 아이들 그 합반인 아이들 반에서 이 수업을 하다가 이 사례를 얘기해 줬습니다. 여대생 언니 누나가 이런 걸 했었어 얼마 전에라고 했더니 그중에 어떤 아이들이 그걸 실제로 합니다. 끼고 핸드폰을 잡고 그리고 그 반에 있는 여학생 손을 이렇게 잡고 이러고 재는 아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는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실제로 차이가 있을까? 근데 그 학생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고 저는 해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은 혹시 관심이 가는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례들 말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험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심장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어떤 학생은 두근두근 거리고 어떤 학생은 그냥 차분하고 그 차이가 심장 박동수에서 확인이 될까요? 이건 지금까지 실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계속 그걸 유도해 봤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근데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책을 집중해서 읽고 있을 때는 아마도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을 것 같은데 시험을 볼 때는 어떨까? 발표 직전과 발표하고 있는 도중에 본인이 많이 긴장하고 막 약간 말 그대로 떨림이 있을 때 내 심장이 어떻게 뛸까? 그리고 발표 전에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수업 시작 전에 그리고 수업 시작하고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혹은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 그 전과 발표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제 몸의 변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변할까? 내 심장이 어떻게 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제 몸이 어떤 표현 그대로 생활 세계에서 제가 경험하는 어떤 세계, 생활을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 몸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과거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 두근거림의 실체가. 그런데 이 장치들을 이용하면 이 장치들이라면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장치들을 이용하면 우리는 더 우리 몸에서의 변화와 우리 몸을 보다 높은 해상도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측정해 보시고 책을 보시면서도 측정해 보고 이성 친구랑 있을 때 측정해 보시고 술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으면 술을 마시면서도 측정해 보십시오. 술을 많이 먹어서 적당히 취하게 되면 내 심장이 어떻게 뛰려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막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아니면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운전을 해서 100km가 넘고 120km가 넘고 한 140km가 넘고 이렇게 넘으면 약간 두근두근거리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숨에서 막 땀도 나고 막 그런 느낌 그런 몸에서의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고 측정을 하고 측정된 값을 데이터로 바꾸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추천드립니다. 몸을 데이터로 바꾸는 활동을.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에 적응해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미래에는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훨씬 더 많이 적응된 분들이 아마 세상살이를 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데이터에 익숙해지는,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익숙해지시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게 하는데 되게 효과적인 도구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몸의 변화를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읽는 새로운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뵙겠습니다.